됐어요? 이 강의가 내가 제일 힘들어. 파이팅. 화이팅. 화이팅. 그래도 가야 된다. 이거 센서가 없는데? 센서 없어도 되나? 안 되는데? 오케이. 이 선이 짧아서 그런가? 저게 안 나오나? 여기는 됐어. 오케이. 9시. 여기에 사람들이 안 보이네? 그래? 네. 이 뒤에 이거 끄면은 복잡하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일단 할래요. 네, 일단 오케이. 네. 자, 반갑습니다. 네. 내가 집에서 한번 해보니까 이게 열정도 안 나오고 강의할 맛이 안 나. 그래서 일단 오프라인에 사기로 했습니다. 줌으로 만난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여튼 이 책을 계속 하는데 다시 공부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제 뉴스 나왔죠? 한동훈 법무장관이 유럽을 갈 때 소지한 책이 펠로폰네스 전쟁사래요. 그래서 정말 이 고전이 우리한테 주는 그런 어떤 의미가 굉장히 깊구나. 또 아마 이 펠로폰네스 전쟁사를 저처럼 또 이렇게 깊게 반복해서 읽고 이걸 또 책으로 쓰는 사람은 아마 제가 유일하지 않나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전쟁사 이 연설을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은 정말 2500년 전에 이 그리스 이 장군이라든가 또는 명사들이 한 연설문이 지금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감명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결국은 이제 그런 어떤 그리스 문명이 지금도 그래 어떻습니까? 유럽 또는 전 세계를 이렇게 지배하는 아주 기반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릴 것은 가난하면 적을 선택할 수 없다. 자, 이제 페리클레스의 황금기를 구사 페스칼리 장군들이 이제 아테네 시민들에게 계속 다음과 같이 연설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고 제국을 추구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이죠. 우리는 고상한 것을 사랑하면서도 비용이 많이 들지 않으며 지혜를 사랑하면서도 문약하지 않습니다. 나약하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 강한 그런 그리스 제국을 추구해야 된다. 자, 우리에게 부는 행동을 위한 수단이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가난을 시인한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가난을 면하기 위해 실제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게 진정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거 굉장히 아니요 명언. 그죠? 가난한 것은 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가난을 면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 게 진정 부끄럽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만이 정책을 직접 비준하고 토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말과 행동을 양립할 수 없는 것을 보지 않고 결과를 따져보기도 전에 필요한 행동을 취하는 것을 취약으로 보기 때문이다. 말과 언행 일치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그죠? 결과를 좀 제대로 보면서 내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 없는가 또는 미래를 보면서 내가 결정을 해야지 무조건 덮어놓고 행동하는 것을 취약으로 본다. 이런 어떤 연설을 이제 이 페리스클레스 장군이 아테네 시민들에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이 이제 필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 오늘 이제 이 내용은 이제 우리가 가난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 거 또 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가 결국 궁극적으로 이제 가난을 면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또 저희들도 정말 어렵게 뭐 좀 힘들게 결혼했죠 사실. 그렇지만은 아메의 사업을 통해서 정말 엄청난 보이지 않는 부지만은 자산이 만들었다 생각되고 요즘 제가 이제 하나 좀 구상하고 있는 게 아메이 비즈니스 아카데미 해가지고 그죠? 10년에 50억 자산 만들기 프로젝트를 좀 파일럿으로 진행하려고 해요. 자, 이분은 이제 영화한 이야기인데 미국이 주저앉아 있을 때 그가 우리를 일으켰다. 이제 이 권투 선수의 어떤 이야기인데 이런 미국의 공황 때 이제 이 권투 선수가 이제 이 가난을 면하기 위해서 이제 권투를 다시 시작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이야기가 가난은 내가 저지르지 않는 범죄를 받는 형벌과 같다. 그러니까 이 가난이 대물림된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예요? 엊그제도 이제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요즘 초등학교 학생들이 어떤 게 유행한다? 나도 재벌 2세가 되고 싶은데 우리 아빠가 노력을 하지 않는다. 누구나 자녀한테 이 가난을 물려주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가면 갈수록 어쩌면은 이 가난의 대물림은 저는 더 심해질 거라 봐요. 그럼 재벌 2세라면은 훨씬 더 많은 기회와 오늘도 제가 이제 제 친구인 이제 부사장하고 먹고 이제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제 아버지가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좀 부를 이렇게 재산을 만들고 회사도 키워놨는데 이 자녀들이 이제 이렇게 돌아가지고 지금 회사가 굉장히 이태롭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되면 부자가 3대 못 간다는 이야기가 일대는 어쩌면 부를 쌓우지만 그게 자녀라든가 이런 법이 제대로 안 되면은 그 부를 지속시킨다는 게 어쩌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구나. 또 하나는 이제 뭐 저보다 나이가 젊은데 이렇게 얼굴에 풍이 와가지고 이렇게 거의 이 반신불수가 좀 됐다는 거예요. 그건 뭐 수백억 있으면 뭐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또 하나는 저는 그래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를 제대로 계승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자녀의 올바른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신이라든가 성품이나 이런 부분이 받칠 때 이제 그 부가 지속되는 거지 잘못되면 그 부는 어쩌면은 2세도 못 가고 끝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듭니다. 꼭 돈이 많다 해서 부는 아니잖아요. 자, 이분이 이제 그런 자기가 막 이 가난을 면하기 위해서 막 열심히 이 사람이 이렇게 권투를 합니다. 정말 자기의 모든 걸 걸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명구가 있네요. 가난은 돈이 아니라 희망. 내가 라면을 먹고 뭐 빵을 먹어도 내가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잘 살 수 있다면 그건 가난이 아닌 거죠. 그 저는 결혼해서 부자가 되는 방법이 세 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부자의 남편을 만나든가
부자의 부인을 만나든가, 아니면은 결혼해서 부부가 힘만 합치면은 저는 부는 모을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이 같고 뜻이 같고 좀 같이 열심히 하면은 충분히 당대에도 부가 모아지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희망이 있다면은, 그죠? 예. 부를 이룰 수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권투 선수가 이제 정말 그런 어떤 가난을 면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죠. 그러면서 이제 한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 당신 뒤에는 언제나 내가 있어. 내 마음의 챔피언은 당신이야. 이렇게 이제 부인이 응원을 해주는데, 엊그제 신문에 그 존 레논과 오노 요코, 존 레논의 부인이죠. 일본 여자인데, 네, 그분의 어떤 사랑 노래를 한 내용인데, 거기서 제가 인스타에 올렸던 게 나오냐면, 같은 마음이 들어있다. 예, 그 어린아이를 이렇게 성공시키는 것은 뭐 여자의 어떤 나름이 달려있다,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 또 하나는 뭡니까, 레오넬 메시, 그분도 인터뷰 그런 얘기했죠. 훌륭한 남자 되는 반드시 훌륭한 여자다. 그래서 참 우리가 부인을 잘 만난다는 거, 어쩌면은 모든 걸 다 바꿀 수 있지 않나, 그런 이야기 있죠. 논어에도 그게 나옵니다. 남자를 교육시키기 못하면 자기 집안을 망치고, 여자를 교육시키기 못하면 남의 집안을 망친다. 좀 섬뜩한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올바른 생각을 가지면 얼마든지 부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어떻습니까? 정말 그 각부 끝에 이제 이렇게 챔피언에 대해서 이제 그런 어떤 가난을 면한 스토리입니다. 또 하나는 아이, 에루살렘의 아이만, 이 책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한나 아렌트라는 분이 이제 아이만이.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그 수많은 유태인들을 이제 아우슈비츠 탄광에서 뭡니까? 뭡니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이제 죽어가죠. 그러면서 이 아이만 사람이 이제 그 유태인을 수송하는 책임자. 그 600만 명의 어떤 그런 죽었는데, 이분이 이제 2차 세계 끝나고 아래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한뭐 40년인가를 추적해 가지고 그 노인을 이제 찾아서 이스라엘 법정에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판이 막 그 영화도 있죠. 6개월 되는 거예요. 그 도대체 이분이 뭐 정신 상태도 온전하고, 내가 뭘 잘못했노? 나는 국가의 명령을 받아서 그냥 열심히 수했을 뿐이다. 그리고 정신 상태도 온전하고. 그래서 8개월 동안 이 사람이 이렇게 그 결정을 못한 거죠, 판결을. 그런데 이제 한나 아렌트라는, 이분도 유태인 독일인인데, 이분이 이제 이런 판결을 내리죠. 자, 정상적인 공무원이었고 직장인이었지만, 당신은 유대인이라는 이 사람을 죽였던 것에 대해서 생각의 무능,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을 죽인다는 그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또 하나는 행동의 무능. 비록 국가의 명령이라도 당신의 양심에 따라서 그게 나쁘다 좋다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행동을 하지 못했다. 그래 분이 결국 이제 사형을 당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평범사이라는 것은 사람 그런 상황에 들어가면 악행을 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도 어떤 상황에 들어가면 이 생각의 무능, 행동의 무능을 가지면 얼마든지 악행을 저질 수 있다. 지금 엊그제도 그 뉴스 나왔죠. 우크라이나 포로를 러시아인들이 담배 하나 피면서 딱 피고 나니까 바로 막 총살을 시킨 거예요, 포로를. 그래가지고 뭐 그게 이제 우크라이나의 영광을 하면서 죽어갔는데, 그게 사람이 어떤 환경에 부닥치면은 나도 모르는 그런 악행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생각의 무능, 행동의 무능이라는 어떤 그런 을 가지면은 이렇게 나온다, 이런 뜻이라 봐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설령상배치시라고 해도 인간으로서 양심의 가책이 없었는가?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과연 온당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면 가능한 일인가? 당신은 인간으로서 그것이 죄라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사람이다. 당신은 인간으로서 그것이 범죄이고 인간의 천부적인 양심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반론한다. 재판부는 결국 그에게 사형을 생각한다.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평범한 유죄다. 악의 평범한 사람도 악을 저질 수 있다. 또 하나는, 자, 리더십의
내가 맥스웰 말했다. 도전하거나 지도하다가 못할 때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반대로 평범한 생각을 가지고서는 그 어떤 것도 도전하고 성취하는 게 어렵다는 것이다. 우리가 누구나 그냥 평범하게 살면 돼. 그럼 암의 사업도 평범하게 하면 되죠. 그런데 평범하게 해가지고는 사실 내가 뭐에서 에메랄드 간다든가 다이아몬드 간다든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존 맥스웰 목사님은 대가잖아요. 하다가 실패하면 자기를 합리화시켜서 하는 어떤 핑계다. 저는 굉장히 공감이 돼요. 공감이 돼. 평범이 좋고 나쁘고 또 어쩌면 또 평범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좀 좋은 데서 산다. 그런데 전부 다 비슷한 환경에 사는 거야. 그럼 나는 평범한 사람이란 거죠. 그런데 그분들이 지하 색감방에 사는 사람들 보면은 그분들은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사는 환경에서 결정되구나. 그런데 인간이 그죠? 우리가 탐리적인 존재로 탐리는 뭐죠? 끝없이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그게 이제 그리스로는 에우스, 욕망. 이 욕망 탐리는 인간이 하는 힘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살아갈 어떠한 힘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욕망이 절대를 넘어서 이제 그걸 오버하는 게 탐욕이고, 그렇지만 탐리, 이익을 추구하는 그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될 어떤 힘의 원천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탐리, 내가 더 많은 경제적 시간적 자유를 갖고 싶고 인정을 받고 싶고 하는 그런 끝없이 뭔가를 추구하는 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특별하게 꼭 그래야 돼? 그 우리가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리더십 여행 갈 때도 비스든 퍼스든 에카노미든 다 같은 비행기 좌석 아니야? 왔는데 한 방에 둘이 자든 스위트룸이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스피치를 하면은 그저 여행이 그저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그분들 절대 피nom을 못해. 저는 아메 여행을 우리가 많이 가봤지만 우리가 탑리더 룸투어를 하라. 룸투어를 안 시키는 리더들 절대로 저는 성공 못해. 왜냐하면은 그게 탑리더 방이 좋고 나쁘고 그게 아니라 어쩌면 그래 퍼스트가 있고 비스가 있고 탑리더 이런 자석을 가질 수가 있어. 응? 방을 투어한 게 이렇게 되면은 이런 멋진 방을 와서 묵을 수가 있어. 그것은 보이지 않는 리더십을 길러주는 거거든요. 제가 어떤 TV에도 그런 얘기 했어요. 정말 우리 스포츠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파트너의 성장을 위해서 길라잡이가 돼야지 방해가 된다는 거죠. 저는 좀 그런 어떠한 부분들 비행기 타는데 거기서 보이지 거기서 보이지. 그래서 파트너들의 팝리더의 그런 룸투어를 안 한다. 저는 반드시 김일도 오영님하고 여행 갈 때는 김일도 오영님의 방을 하루도록 했고 방을 투어를 했거든요. 이런 멋진 룸이 있구나. 그런데 그것을 본인이 차단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파트너의 성장을 위해서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위험한 일. 정말 이런 춤을 제가 드림을 말씀을 드리지만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탑리더가 절대 그게 아닐 거예요. 저는 그렇게 배웠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퍼스트 또 스위트룸을 가졌기 때문에 내 파트너도 비행기의 퍼스트 어떤 건지 스위트룸 어떤 건지 보여주는 게 저는 아메리카에 주는 리더십이지. 그냥 괜히 싫은데 이런 얘기를 이렇게 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은 뭔가 이거 굉장히 심리학적인 중요한 실험이에요. 원숭이를 가지고 실험했는데 자 원숭이 5마리를 가둬놓고 하나에 바나나를 걸어놓은 거예요. 이제 사다리 위에. 그래서 한 원숭이가 바나나야 하면서 바나나를 먹으러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바나나를 먹으러 올라갈 때 찬물을 이제 튼 거예요. 찬물. 그러니까 이제 물이 떨어지니까 이제 이 원숭이가 포기를 한 거죠. 그리고 다시 어떤 원숭이가 다시 한번 바나나를 먹으러 가자 또 찬물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숭이들이 5마리가 야 우리 바나나를 먹으려고 하면은 찬물을 얻어 터지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자, 바나나 유혹에도 불구하고 원숭이는 더 이상 사다리를 올라가지 않았다. 그 다음 과학자들은 우리 안에 원숭이 한 마리를 새로운 원숭이를 바꿔놓았다. 이 새로운 원숭이는 물을 맞은 경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바나나를 먹으려고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4마리 원숭이가 이제 어떻습니까? 물을 맞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면 안 돼, 올라가면 안 돼 하고 막 공격을 하기 시작한 거죠. 예. 그래서 이 새로운 원숭이는 저 바나나 맛있는데 왜 먹지 말려고 나를 공격하지?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 원숭이는 한 번도 물을 맞은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4마리 원숭이가 못 올라가게 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서 자신의 공격반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2마리를 또 교체한 거예요.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다른 새로운 원숭이가 이렇게 바나나를 먹으려고 하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이 교체된 원숭이가 더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안 돼. 왜 안 되지? 하여튼 나머지 3사람이 엄청 내가 얻어 터졌어.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이 공격을 한다는 거죠. 물을 맞은 경험은 없지만. 그래서 나중에는 5마리를 다 교체한 거야. 그래도 이 바나나를 먹으려고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 몰라, 이유를. 근데 내가 좀 먹으려고 엄청나게 옛날 동료들한테 얻어 터졌거든? 이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경험이 그런 어떤 물을 맞는 그런 벌받은 경험이 없는 원숭이로 전부 다 교체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숭이들은 사다리를 오르려는 누구라도 공격을 하는 걸 계속했다는 겁니다. 금단의 열매죠. 저걸 먹으면 안 돼, 안 돼. 예. 예. 거기서 이제 심리학적인 실험이 어떤 거냐면 우리는 이것은 우리에게도 매우 친숙하지 않은가? 몇몇 대학생들이 신입사원들 궁리 잡는 모습과 원숭이들이 묘하게 오버된다. 저희들도 그때는 이 신입사원 들어가면 이 선배들 줄빨다를 때렸거든요. 막걸리 먹여놓고. 근데 왜 때리지? 그러니까 군기 잡는다고. 이제 약간 농담 겸 했는데 그래도 사람이 맞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도 맞았거든요. 예? 저는 때린 적 없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일종의 관습, 고정관념들이 왜 그런지를 한번 돌아봐 본다는 어떤 그런 개념이죠. 그죠? 만약 우리가 그 원숭이들에게 왜 그들이 바나나를 가지려고 하는지 그들의 친구 원숭이를 공연히 물어본다면 그들은 아마도 이렇게 대답했을 거다. 나도 몰라. 그것은 여기서 원래 했던 방식이야. 그냥 먹으면 안 된다. 금단의 열매라다. 그런데 이 원숭이들은 물을 맞은 경험도 없고 원래 그렇게 왔기 때문에 나도 바나나를 먹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어떤 의미죠? 우리에게 친숙하지 않는가? 누군가 새로운 걸 시도하려면 하지 마라. 왜? 진짜 이유도 모르면서 단지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몇 개 나오죠. 책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어머니가 무엇을 썰고 있는데 왜 그렇게 써냐고 그러니까 할머니도 배웠다는 거죠. 그 할머니는 또 왜 그 할머니도 배웠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죠? 우리는 아메이 마트에서 물건을 사려고 하지 않는가? 심지어 그러면 집에 슈퍼에서 할머니가 하는 슈퍼에서 계속 물건을 산다는 거죠. 왜? 자기한테 아메이 마트로 물건을 쓰면 이익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안 사죠? 익숙하니까. 우리 형제들도 왜 우리가 마트라는데 우리한테 물건을 안 쓰지? 익숙하니까. 서운하잖아요? 그죠? 형제가 마트라면 형제 마트 써야 되는 거 아니야? 형제가 현대자동차를 하면은 현대자동차를 사줘야 되는 게 형제 아니에요? 근데 왜 안 하지? 익숙하니까. 그 고정관념, 그 관습을 깬다는 게 참으로 힘들구나. 그러니까 아메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그 관습, 그 고정관념을 깨는 거잖아요. 그 대단한 변화로 저는 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더 나아지게 내가 롤 모델로 생활을 사는 바로 남이 하는 어제의 나다. 내가 슈퍼에서 물건을 샀으면 오늘은 바꾸라는 거죠. 왜? 나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잘못되면 그죠? 우리 자녀도 이렇게 뒤짐지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과 비교는 인생의 기쁨을 훔쳐가는 도둑이다. 남과 비교하지 마라. 내가 이익이 되면 내가 하는 거고. 그 고정관념, 그 관습에 어쩌면은 그 사슬을 끊는 그런 일이 어쩌면 우리가 하고 있는 아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명랑, 이순신, 페리클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또 우리가 좀 되새길 부분들이 많죠. 페리클레스는 계속 연설을 하였다. 우리는 모험심이 강하면서도 사전에 심사숙고하는 능력 있는 반에 다른 백성들은 무지하기에 용감하고 그들에게 숙고한다는 것은 주저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스파르타 국민들을 무시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테네 그리스 시민들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인생에서 두려운 것과 즐거운 것의 의미를 정확히 알기에 어떤 위험도 피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예. 내가 어떤 위험이 왔지만은 그 위험을 피하면, 그죠? 그것은 다른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겠지만은 어떤 위험도 피하지 않고 내가 정면 승부한다면 그분은 그죠?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 아니냐 이런 뜻이겠죠. 남을 돕는 방법도 특이한데 우리는 선익을 따져보고 남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유를 믿고 아무런 두려움 없이 도와줍니다. 예, 우리의 자유. 이 자유라는 게 가장 소중한 거죠. 어쩌면 뭐 내가 도와주고 말고 어떤 이익을 너무 따진다면은 그것은 잘못될 수가 있지만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도와준다면은 그것은 어쩌면 나에게 더 큰 이익을 가져온다 그런 뜻이 아닌가. 그래서 벌침이 두려워 벌을 피한 사람은 벌꿀을 가질 자격이 없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쩌면 암회사를 통해서 경제적 자유, 시간적 자유를 누구나 원하겠죠. 그러면은 이 벌을 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같은 맥락으로 봅니다. 또 하나 이런 이야기 있죠. 터널 끝에는 불빛이 없다. 당신만이 있다. 당신이 곧 불빛이다. 이 터널은 두려움, 불빛은 희망을 이야기한다.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오는 사이에 그 어떤 두려운 어떤 터널들이 많이 있었죠. 우리 뭐 김정래 양수인 리더님도 잘 극복해 나가고 있네요. 그렇지만 우리는 터널 끝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 희망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터널 시야라고 했죠. 터널 시야.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오직 터널 끝에 그 불빛이 있는 것만 보고 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그 터널을 나올 수가 있다. 두려움에 굴복하는 순간 불빛은 꺼진다는 거죠. 희망이 꺼진다. 암이 안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보다 더 대단한 것은 내 삶에 희망이 꺼진다. 제가 이제 뭐 암회를 하다가 또 힘들고 그만둔다든가 또는 어떤 일을 하다가 또 그만둔다든가 저는 그분들이 뭐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과연 암회 할 때만큼의 희망을 갖고 세상을 살아갈까?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뭐 합리화할 수도 있겠죠, 본인은. 나도 암회 사업을 최선을 다했어. 열심히 했어. 그런데 그거 안 되더라. 그거 어렵더라. 근데 그보다 더 대단한 것은 내 삶에 희망이 꺼졌다. 불빛이 꺼졌다는 거. 희망은 뭐예요? 별이죠, 별. 별이 없는 세계. 뭐라 했습니까? 지옥이라 했잖아, 지옥. 매일매일 열심히는 살아가지만 어쩌면 내일이, 오늘보다 내일이 또는 뭐 5년 후, 10년 후가 우리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아바. 10년에 50억 자산 만들기. 만약에 우리 10년 후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파운드 이지씨가 될지, WM이 될지, FC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김정은이들 뭐가 될 것 같아요? 10년 후에? 적어도? FC에도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희망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네벌 기브. 우리도 10년 후에 크라운 엠버서를 정했지만 저희도 FC에 가는데 17년이 걸렸어요. 중요한 것은 이 불빛을 보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파운드스 ML만 돼도 경제적인 어떤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 황금 하원 한 달에 500만 원 나오는 그게 보장된다면은 너무 멋진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가는 방법은 우리가 포기하지 마라.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진리가 있다. 갈까 말까 고민되면 가라.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할까 말까 고민되면 하라. 먹을까 말까 고민되면 먹지 마라. 오직 하나 진짜 감옥은 두려움이고 오직 하나 진정한 자유는 이 감옥으로부터의 자유다. 두려움보다 강한 오직 하나는 희망이다. 희망. 이 두려움을 깰 수 있는 건 뭐죠? 내 희망에서는 용기죠, 용기.
저도 두려워요. 예, 저도 엊그제 예? 이제 좀 페이스북에서 이제 다시 연락이 돼가지고 했는데 제가 분명히 그 친구가 다음 주에 만나자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연락했어. 근데 오늘 와이프하고 약속이 있대요. 영화 보러 가. 다음에 연락드리겠다는 이야기는 안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럼 내가 FCA가 이 자식아 이런 얘기 하면 되지. 응? 약속을 해놓고 자기가 지켜야지. 왜 그랬을까? 분명히 김창립이가 나를 만나자는 이야기는 부인이 그랬을 거야. 당신한테 암회하자고 그럴 거야. 그러니까 약속이다고 만나지면 안 돼. 이런 이야기 했겠지. 그럼 저도 두렵죠. 예. 그렇지만 또 시도를 해야만이 뭔가에 뭐 예스냐 노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근데 제가 경험상 어떤 걸 가지고 있어요? 내가 끈을 놓지 않으면 절대 그분은 도망을 못 간다. 그럼 내가 또 저는 할 거예요. 약속. 그래 이제 그러면 나하고 커피 한잔 하자 또. 영화 잘 봤나? 커피 한잔. 또 어떤 핑계를 대겠어요? 뭐 또 뭐 핑계 되겠죠. 그럼 또 전화하는 거야 또 약속. 언제까지? 될 때까지. 그걸 저는 터득한 거예요. 그걸. 누가 불행해요? 그 사람이 불행하겠죠. 커피를 마시고 저는 뭐 제가 아무 이야기 안 할 거예요. 의도적으로. 예? 그럼 그분은 그러겠지. 아무 이야기할 때 됐는데. 누가 불안하죠? 그 친구가 불안한 거지. 내가 불안한 게 아니라. 그게 이기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갖고 있다면은 절대로 그 두려움의 어떤 감옥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 안에 괴물인 두려움이라는 스핀 것을 극복하는 순간 당신은 삶의 주인공이 되리라. 이게 이제 배철원 교수의 나오는데, 자, 이것은 이제 아마 지금 좀 뜨는 심리학 교수 있죠? 아주대 무슨 교수더라고? 예. 그분이 이제 우연히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인고의 착각. 예. 자, 목적의식을 도전 많은 사람의 정신세계 잘못 때문에 인고의 착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이런 인고의 착각을 제가 옛날에 서울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견디고 하면 되는 거지. 예. 되죠. 그렇지만은 방법을 바꾸란 거죠. 방법을. 내가 어제와 똑같은 방법으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없다 했거든요. 예? 그러면은 내가 똑같은 시간을 보내는데 왜 내가 결과가 안 나올까? 그것은 분명히 방법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타고난 심리적 경계선이 있다는 거죠. 나도 모르죠. 이건 환경적으로 어릴 때 환경적으로 나한테 주어지는 경계선이라는 거죠. 예? 마라톤 풀코스 어떤 사람은 한번 해보지. 이지만 마라톤 풀코스 그걸 어떻게 뛰니? 그렇게 뛰면 나는 죽어. 예? 이 경계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누구나 이런 에너지로 시작하는 거죠. 에너지로. 예. 그런데 이 타고난 심리적 경계선. 자, 잠을 2시간만 자고 공부해야 돼. 4시간만 자야 돼.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 했거든요. 사당문화. 4시간을 자면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잠을 4시간 자고 공부를 하니? 그런 사람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나는 잠을 3시간 자고라도 해야 돼.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런 심리적 경계선은 내 어떤 자의식을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는가. 그런데 그분도 내가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데 갈 수 있고 취업할 수 있어. 요즘 소위 말하는 학원에서 의대반. 예. 제 이제 큰애가 MBA를 이제 가서 이렇게 하니까 잠을 4시간 잔대, 4시간. 정말 정신이 없대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래, 그런 혹독한 그런 시간을 보낼 때 너에게 분명히 다른 삶이 주어진다. 예. 약간 엄살도 있기는 있어요, 그 친구가. 어쨌든 에너지가 우리가 이렇게 출발하는데, 자, 이런 심리적 경계선을 엄마 내가 잠을 4시간 자고 이틀을 공부했지만 죽겠어. 그런 친구가 있다는 거죠. 이 심리적 경계선을 깨지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실망했다가 다시 좀 아이고 그래 현실적으로 좀 내가 그러면 주어진 여건에서 한번 다시 해보지. 앉았다가 다시 또 이런 미팅 와가지고 재도전하고 결국은 또 거기서 또 실망하고 이 심리적인 경계선을 깨지를 못하더라고. 이게 인고의 착각이다. 시간이 지나면 내가 해결될 거라 생각하지만 이 심적 경계선을 깨지 못하면 절대 내 자신을 넘어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직접 제가 체험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머리가 썩 좋지 않아요. 제 스스로가 그걸 알아.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일을 하다가 이 경계선에서 좀 무너지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암회사를 통해서 제가 그걸 깨뜨렸어요. 끝까지 하죠. 끝까지. 제가 인내심은 강해요. 할 때까지 하는 건 강한데 그 경계선은 반드시 나에게 어떤 그런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느낌이냐면 이 경계선을 깨지 못하면 어떤 일도 그 경계선을 넘을 수 없다는 그런 직감을 들었거든요. 그 제가 말했던 풀코스 뛴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죽든가 뭐 아니면 뭐 다리가 빠지든가 풀코스 뛰어보자. 골프도 싱글을 쳐보자. 그게 최고 한번 되보자는 그 어쩌면 심리적 경계선이 저는 암에 하기 전에 있었거든요. 나는 최고가 될 수 없어. 뭐 물론 뭐 김명희 리더의 덕분에 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암의 사업을 통해서 이 심리적 경계선이 깨지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깨달은 것은 목적의식이 있는 사람들의 목적의식이 있는 도전하는 사람들의 정신세계는 이 심리적 경계선을 깨서 성취의 경험을 가지고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저한테는 오늘 제가 가장 핵심 주제가 아닌가. 그럼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속에 야, 내가 방금 FCA 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렇지만 쉽지 않다는 사실도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내가 이런 심리적 경계선을 깰 수가 있는가? 그런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타고난 성취 한계선은 누구나 똑같아요. 뭐 어떤 분야에 뛰어난 사람도 나름대로의 그런 심리적 한계선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고통의 한계선을 깼기 때문에 그분들은 어떻습니까? 성공이라는 타이틀이 줘진 거죠. 똑같은 에너지로 시작합니다. 에너지로. 이분들도. 네. 그렇지만 이분들의 방식은 뭐예요? 집중과 몰입. 이게 틀리더라는 거죠. 소위 말해 축적임. 짐 콜린스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반짝이는 성공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성장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그런데 그 지속적인 성장을 해서 세 가지를 선택을 잘해야 된다. 저는 굉장히 공감이 돼요. 암의 사업도. 첫 번째는 뭡니까? 얼라이먼트. 목표를 일치시켜라. 왜 우리가 삿포로 가야 되는지, 왜 우리가 저 지키러 가야 되는지, 왜 다음으로 가야 되는지. 그 목표를 파트너와 일치시키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또 제가 상담을 한 번 했지만은 파트너를 한 분 한 붙잡고 목표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해라. 내년에 파운더스 플래티넘이 됐을 때 얼마 정도 보너를 받을 수 있는지 그 목표를 일치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는 축적의 힘을 활용해라. 자, 우리가 어떤 일이 제대로 안 된 이유는 이 시골에 보면 리어카 바퀴를 돌려봤거든요. 그럼 제일 처음 힘이 들어가죠. 그런데 서서히 돌리면 계속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힘이. 그런데 어떻습니까? 빨리 돌리기 시작하면 이 가속력이 붙어가지고 손가락만 대도 돌아가더라는 거죠. 그게 저는 몰입을 통한 축적 힘이라 봐요. 그러니까 우리 두 분도 암일 할 때 이제 타임들 두 분 가셨기 때문에 고도의 몰입이 필요해요. 하루에 아마 10시간 이상씩. 그래야 이 축적 힘이 생겨요. 일어나도 하매, 누워도 하매, 자도 하매. 그 몰입의 시간을 통해서 이 가속력이 붙으면은 탱크는 자동적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자동적으로. 뭐 담이 어쩌든 야기가 안 들려.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암의 사업을 하다가 현실 점검을 하면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불과 안 긁어 미쳐야 미치지 안 미치면 못 미친다. 그런 게 이 성공하신 분들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FC를 봐도 그런 몰입 집중을 통한 축적 힘을 초기에 길렀기 때문에 그분들은 뭐가 나오죠? 네. 이 한계를 뛰어넘는 힘이 나온 거죠. 그리고 이분들은 무대뽀를 한 게 아니라 반드시 벤치마킹을 하고 모델을 선정하더라고요. 나도 저렇게 되겠어. 그래서 퍼스트 클래스로 와보고 스위트로 와보라는 거예요. 왜 그분들에게 퍼스를 주고 스위트를 주고 리무진을 줄까?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 김일동 원영 사임 리더님 사진 딱 오려가지고 액자에 넣어가지고 I can do it, I can do it.
예? 타포렐리 그거 딱 찢어 가지고 액자에 넣어서 이렇게 반드시 예? 칼로 딱 오려 가지고 액자에 넣고 I can do it. 예. 왜? 어영님도 그렇게 했대요. 예, 빨간 드레스를 거실에 걸어놓고 내가 다이아몬드 되면 저 빨간 드레스를 입고 미국에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들으면서 무대 스피치를 할 거라고. 그게 초기에 CD에 나오거든요. 그런 걸 우리는 벤치마킹 했다 봐요, 저는. 저도 김일동 위원님의 2003년도 FDSA 2002년도죠. 예, 사진 탁 오려가지고 정말 FA 40점. 나도 언젠가는 꿈이야. 그런데 그게 지금 피는 사라졌지만 이 벤치마킹, 성공한 분들의 공통된 특징은 벤치마킹 모델을 선정했다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봐요. 막 열심히 하면 되겠죠. 예, 되기는 되되 일정의 한계를 올라가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공하신 분들은 그렇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따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FC가 온 거라고 봐요. 예, 열심히 하고 안 하고의 그 차이는 별로 차이가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모델을 선정하고 벤치마킹 했던 그 사실이 어쩌면은 예, 그런 어떤 나의 한계를 깨는 그런 어떤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는가. 자, 이 한계를 어떻게 돌파된다? 예, 결단과 팀 매너지 활용. 내 스스로 이 한계를 깬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그룹 스타디를 만들잖아요. 학생들도 잘하면은. 예? 그리고 이 팀 에너지. 또 하나는 어떻습니까? 가장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런 지렛대를 활용하는 것. 절대로 내 힘으로 모든 무게를 들 수 없거든요. 그럼 이런 시스템이 저는 지렛대라 봐요. 지렛대. 스폰서가 지렛대고 업라인이 지렛대고 혼자 저는 아메삽에서 예, 제가 그래도 직장생활 또는 사회생활 또는 아메삽 하면서 혼자 모든 걸 하려고 하는 것처럼 의미한 게 없어요. 그건 잘못되면 파트너를 성장을 방해하는 괴물이 될 수 있다. 항상 통로를 열어놓으라는 거죠. 내가 안 되면 스폰서의 지렛대로 활용하도록 해주는 게 저는 어쩌면은 스폰서의 역할이 아닌가. 내 팀은 내가 모든 걸 할 거야. 굉장히 저는 어리석은 거라고 해요. 절대로 일정 이상의 성장을 할 수도 없고 중요한 것은 내 파트너의 성장을 막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가. 이것은 스폰서로서는 절대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저도 드림월드를 이끌어왔고 또 이렇게 왔기 때문에 또 수많은 사를 봤기 때문에 예, 절대 내 팀을 내 그룹을 내가 모든 걸 해가지고 하리라. 굉장히 저는 예, 염려스럽고 절대서 안 된다 봐요. 예, 절대로 이 경계선을 어쩌면 파트너들이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라든가 여지를 막는 건 아닌가. 예, 이 돌파를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분들은 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니까 나에게도 이런 잠재력이 있구나. 여러분이 마음속에 어떤 잠재력이 있는지는 결국 내 타고난 어떤 이런 경계선을 돌파할 때 이 잠재력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뭡니까? 습관이 되면 이게 성공이죠. 성공. 그래서 저는 우리 하수경님이나 우리 유대님이나 암에 아니어도 어떤 일을 해도 아마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공했을 거라고 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두 분도 네, 이런 방법을 꼭 쓰시라는 겁니다. 그냥 시간이 되는다기가 지난다 해서 암의 삽을 내가 잘못된다? 잘못하면 인고의 착각에 빠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굉장히 공감해요. 이런 어쩌면 방법의 차이를 달리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자, 나를 조정하는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괴물 같은 존재. 매일 아침 정신을 일깨우게 묵상하듯 몸을 일깨우게 달리기를 한다. 예. 제가 아침에 달리기를 하니 동백섬을 아침에 저도 한 5바퀴를 돌았어요. 매일매일 돕니다. 매일매일. 묵상하게 생각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스케줄이 있어요. 지금 웰리스 지금 수료도 해야 되죠. 그죠? 또 스페셜 또 어치브 데이도 해야 되죠. 또 무빙업 세미나도 해야 되죠. 또 지금 다이아몬드 워크숍도 준비해야 되죠. 예? 또 지금 이제 어제 엊그제 우리 다이아몬드 간담회 했지만 또 이경윤 팀장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래 지금 성장하고 잘한 그룹이 어떤 비결이 있나? 비결이 없지만은 하나 특이한 게 있어요. 특이한 게. 제가 다음 주 정책 미팅에서 결정하려고요. 매일매일 외부 강사 초청하는 날을 그 팀을 한대요. 굿 아이디어. 그래서 제가 리스트 다 받아놨어요. 정말 드림나잇을 매달 해야 되겠다. 매달. 외부 강사 초청해서. 이번에 드림나잇 좋았잖아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는 끊임없이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달리기를 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나 시도하는 순간 작은 기분이 찾아온다.
숨이 차 잠시 멈추는 내 안에서 그만 달려 소리가 들려온다. 달리기를 할 때 가장 두려운 것은 순간순간 나를 주저앉히는 괴물이다. 저한테도 괴물이 있어요. 그게 괴로워. 김창합니다. 오프라인도 안 오는데 꼭 해야 돼? 인문학 강의, 네, 알아요. 해야 돼? 끊임없이 저한테 유혹이 옵니다. 유혹, 괴물이. 이걸 꼭 해야 되나 뭘. 책도 쓴 지 오래됐는데 이제. 네, 힘들어요. 이 괴물의 유혹에 넘어가면은 주저앉는 거죠. 그죠? 이 괴물은 바로 내 안에서 나를 조종하는 또 다른 나라. 하지마. 안 들어. 재미없어. 예. 이 괴물을 떠난 영혼 몽수도는 한쪽과 다른 쪽을 구별하는 경계를 가리는 경계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존재를 뜻한다. 자, 마음속 몽수도 괴물은 익숙하고 게으른 과거로 돌아가라고 끊임없이 나를 유혹한다. 사람들은 이 경계에서 쉽게 포기한다. 뭔가 변하고 싶고 나도 잘하고 싶고 그 삿포로 가고 싶지만 순간순간 이 괴물들이 그래 김종래 하지마 안 가도 무지 리조트 가면 돼. 이게 힘들어. 이게 그죠? 예. 자,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소포클레스의 오디푸스 왕을 가장 위대한 가장 위대한 문화작품으로 평가했다. 예. 왜 그리스에서 비극이 탄생됐을까? 이걸 이제 김원 교수도 비극의 탄생에 강의가 나오더라고. 사람은 비극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다는 겁니다. 희극은 왜 탄생했을까? 희극은 그런 통치자, 수호자들을 희극이라는 주제로 비평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 서민들이 억울해서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희극을 통해서 코미디 그러니까 희극은 코미디야. 코미디를 통해서 우리 코미디도 막 대통령을 이렇게 재밌게 하잖아요. 그때 사람은 대리 만족을 얻었다는 거죠. 그죠? 예. 비극은 필연적으로 타락한 주인공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투영한다. 오디푸스의 비극은 이렇다. 오디푸스 신화. 예. 참 이게 굉장히 제가 이렇게 그 신선한 충격을 받았는데 몇 번 이야기하니까 이제 그런 내용이구나 이런 이야기 나왔지만, 자, 오디푸스는 테베 왕 라이오스와 왕비 요가스의 아들로 태어난다. 라이오스 왕은 델피의 아폴로 신전에서 새로 태어난 아들에 대해서 운명의 신탁을 받는다.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게 델피야. 여기에 이제 올림푸스 산이 있거든요. 올림푸스 신전이, 아폴로 신전이. 거기서 신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면 점을 보는 거예요. 점을. 그 무녀가 2명 있어요. 무녀가. 그래서 신탁을 받으러 가면은 이 무녀가 이 약간의 뭐죠? 마치가 아니라 뭐죠? 예? 마약 같은 연기를 쓴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새로 점을 내리기도 하고 그런 신탁을 받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왕이라든가 유명한 사람들은 반드시 아폴로 가서 이런 신탁을 받은 거예요. 내 운명을 점친 거죠. 자, 신탁은 언젠가 아들이 아버지를 죽일 거라는 끔찍한 내용이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왕이 아들을 낳으면은 이 아들이 너를 죽일 거야. 그러니까 이 테베 왕 라이오스가 이제 이 아들을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를 이제 숲속에 버렸는데 신하에게 버리라, 산에 버리라 명령한다. 그러나 이 불쌍한 아이를 그냥 죽게 내버릴 수 없는 신하는 아이를 근처 도시 코린토는 이 밑에 여기가 코린토. 여기가 테베고. 자, 코린토에서 온 목동이에 맡긴다. 목동은 아이를 마침 자식이 없어 애타게 구하던 코린토 왕 폴리보스와 왕비 메델로페에게 바친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죠? 산에 버렸는데 이 산속에서 코린토 온 목동을 만난 거예요. 잘됐다. 네가 이 아들 가져가라. 그런데 마침 이제 목동이 아들을 가져왔는데 이 코린토의 왕, 옛날에 이제 그리스는 도시국가였잖아요. 우리 지금 읍면 동안의 도시국가야. 그런데 거기에 폴리스 왕과 왕비 메델로페가 아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분한테 이제 바친 거죠. 그런데 오니까 이 발을 묶어서 산에 버리라기 때문에 발이 부은 아이 해서 오디푸스라는 거죠. 너무 재밌죠? 오이디푸스. 발이 부은 아이다, 이런 뜻이죠. 자, 신화는 오이디푸스가 스스로 자립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는 바로 부모라는. 그래서 그리스 신화가 그냥 신화가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거기는 교훈이 있다는 거죠. 왜 왕은 발을 묶어서 아들을 산에 버렸을까? 그것은 자립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 어쩌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죠? 아들을
자기한테 자기 의식이라든가 자기 생각으로 구속을 시키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 이야기했죠. 에? 가이아가 우라노스를 낳고 우라노스가 크로노스를 낳고 크로노스가 제우스를 낳으면서 아버지가 우라노스는 자식들 땅속에 크로노스는 자식을 뱃속에 다 먹어버렸다는 거죠. 왜? 자식이 자기의 왕권을 도전할까 봐.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죠? 자식이 대들면 힘들잖아요. 아빠가 권력을 이루는데. 그러니까 이 권력에 도전하지 못하러 자식을 자기의 의식 속에 가뒀다는 뜻이란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 이것도. 예, 너 괜히 커가지고 지금 그 나이도 신탁을 받았는데 너 나를 죽일 운명이라는데 얼마나 아빠가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도면 안 돼. 예, 그래서 이런 자립하지 못하러 만드는 그런 어떤 부모라는 의미다. 이런 뜻이죠. 인간을 제한 모든 다른 동물은 태어나자마자 혹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홀로 서지만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거다. 그러나 인간만이 유일한 애라는 거죠. 왜? 사람은 태어나서 1년 동안 아무것도 못해. 우리 유지민을 보니까 생각난다. 막 눈만 까박까박 뜨는데 1년 전에 걷고. 그런데 포유류는 바로 태어나자마자 1시간 만에 엄마 젖을 빨고 걷거든요. 그 인간만이 자립하지 못하는 미성숙 상태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예, 자, 부모의 울타리를 떠나지 못하고 영원한 유아 상태에 머무는 경우를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한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지금은 마마보이, 캥거루죠. 엄마가 부모를 떠나면 자립을 못하는 존재. 지금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겪고 있죠. 자, 세월이 지나 오이디푸스는 자신이 사생하는 사실을 알고 이 깨달음을 홀로 서기 시작한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내게 신탁을 받고 델피를 받고자 델피를 향한다. 동네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이제 이 코린토에서 너 주웠다. 옛날에 그런 얘기 하죠. 저도 그 운 적이 있거든요. 야, 너 다리 밑에 주웠어. 다리 밑에서. 다리 밑에 주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한참 지나서 깨달았네요. 저는 그러니까 버린 애를 주웠다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우리도 엄마 정말 내 다리 밑 주웠나? 그래 다리 밑 주웠지. 예. 그래서 이제 오이디푸스도 너 사생아야 너 숲속에 주웠어 목동이 그렇게 하니까 진짜 자기가 주워낸 줄 알고 델피로 간 거예요. 델피로. 그 신탁을 받아보니까 진짜 신탁이 그렇게 내려진 거예요. 예? 오이디푸스는 자신의 부모를 살해 운명을 일러준다. 그러니까 자기는 부모를 살해할 아들이었다는 거. 얼마나 끔찍해요. 그러니까 그는 자신의 끔찍한 운명을 피하고자 코린토로 돌아가지 않고 고린도 전서 나오죠. 고린도 전서. 그게 코린토입니다. 코린토. 지금 이제 코린토라 하지만 옛날에는 고린도. 예. 델피 근처에 있는 테베로 향한다. 테베로. 왜? 고향으로 들어가면 자기 아버지를 죽여야 되니까. 그 테베로 향한 거예요. 자, 거기서 세 갈래 길이 만난 거예요. 테베로 향하던 세 갈래 길이 교차하고 있는다. 제가 이걸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거든요. 세 갈래 길은 플라톤의 표현을 빌리자면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 무시무시하고 이해하기 힘든 코라다. 혼동이에요, 혼동. 어느 길로 갈 건가? 뭐 노래 있죠? 이리로 갈 건가? 저리로 갈 건가? 그럼 결정장애. 이게 그리스도 신화는 세 갈래 길이라는 겁니다. 이쪽을 선택할지, 이쪽을 선택할지. 그 이야기 나왔죠? 그죠? 예. 뭡니까? 남이 가지 않은 길. 그러니까 이런 결정적 순간에 우리 인간들은 굉장히 혼돈한다는 거죠. 혼돈에서 질서 세계로 진입하기 반드시 거쳐야 될 통과 의례의 장소가 뭐다? 세 갈래 길이다. 오늘 또 이 자리에 여러분 오니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혼동이 없잖아요. 오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올까 말까, 갈까 말까. 아마 이분들은 굉장히 혼동하는 그런 세 갈래 길에 있을 거란 거죠. 자, 오이디푸스는 이 세 갈래 길에서 전차를 타고 가는 이와 마주친다. 누가 먼저 가느냐 사전 12그 때 오이디푸스는 이 노인을 죽인다. 그런데 바로 이 노인이 뭐다? 생부, 테베의 자기의 친부인 라이오스라는 거예요. 거기서 친부의 살해 운명이 실현돼 버린 거예요. 예. 이래서 삶의 운명이 실현되고 만다. 거기서 라이오스는 오디푸스의 친부만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거다? 라이오스는 인간이 극복해야 될 관습과 관행, 편견과 습관과 편견을 상징한다. 어떤 이야기죠? 자기의 관습, 관행, 습관, 편견을 죽여야만이 새롭게 태어난다는 뜻이죠. 이런 것은 그 교수분들의 해석을 드려야 돼. 그러니까 책을 읽고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거라고 해요. 예.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다면 이 갈림길에서 결정하고 나서 뭐죠? 나의 관습 관행, 방금 원숭이 그런 관습 관행, 내가 암에서 통해서 그전은 나의
그런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깨지를 못했지만은 암의 수업을 통해서 내가 한번 깨보자. 그럼 나의 관습 관행. 자, 난 지금까지 8시간 자면은 잠을 4시간 줄여라 이거야. 그죠? 습관, 편견. 다 책을 읽어본 적이 없다. 그 다음에 이야기할 거예요. 예? 좋은 굿나이프, 스크류 테이프가 인간을 타락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겠어요? 작은 습관을 변화시키는 거. 그게 인간을 가장 안전하고도 가장 빨리 타락시키는 방법이라 했거든요. 예,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그래서 이 습관과 편견을 깨부숴야만이 새롭게 내가 태어난다는 거죠. 그죠? 신화속 부모는 어린아이를 자립하지 못하는 해방꾼이다. 스스로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아버지로 상징되는 과거를 반드시 청산해. 이게 어떤, 우리 들었으니까 똑같잖아요. 제우스가 테베의 동굴에서 용기를 가지고 아버지인 크라노스를 죽였잖아요. 예? 그런데 아버지는 자기의 어떠한 의식, 자기의 어떤 사상 속에 아들을 갖추려고 하면 절대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제우스가 그리스 신화에 중심이 된 게 그런 어쩌면 기존의 관행을 탈피할 때 진보가 된다는 거예요. 진화가 되고 발전한다. 이런 뜻이겠죠. 같은 의미라 봐요. 아버지로 상징되는 과거를 청산해야 나는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죠. 그죠? 옛날처럼 쭉 하면은 그냥 내가 다른 미래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새로운 미래를 원한다면은 과거에 그런 잘못된 관행, 관습, 습관을 깨부숴야 내가 새롭게 태어난다. 그런 뜻이겠죠. 오이디푸스는 자신도 인식하지 못한 채 아버지를 살해하고는 테베의 성문을 향한다. 그죠? 예,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테베. 그런데 테베의 성문 입구에는 그 안으로 들어간 이들을 막는 거대한 괴물인 스핑크스가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스핑크스는 그리스어로 새로운 단계로 무모하게 지뢰하려는 사람들의 목을 조르는 존재라는 뜻이다. 우리가 이집트의 스핑크스와 그리스의 스핑크스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집트의 스핑크스는 뭐죠? 사후 세계를 그린 거지만 그리스의 스핑크스는 나를 새로운 나로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라는 그런 뜻으로 스핑크스를 쓴다는 겁니다. 네, 스핑크스는 인간을 스스로 두 발로 서지 못하도록 숨을 끊는 무시무시한 존재다. 스핑크스는 탭으로 들어가는 모든 일에게 수수께끼를 낸다. 이 문제를 풀면 숙문에 들어갈 수 있고 풀지 못하면 바로 목을 몰라 죽인 뒤에 먹어 치운다. 어떤 이야기죠? 예. 새로운 세계 자립하지 못하면 괴물한테 죽는다. 괴물은 뭐다? 나를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데 방해하는 존재라는 거죠. 너무 멋지지 않나요? 내가 암에서를 통해서 새로운 나로 태어나려고 하는데 이 내 안에 괴물인 스핑크스가 그죠? 자립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나를 이렇게 방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괴물을 물리치 못하면 나는 어떻게 된다? 이 스핑크스한테 내 안의 괴물한테 목이 졸려 죽는다. 그래도 나는 이걸 극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예. 자, 한 몫을 가졌지만 아침에 4발로, 오후엔 2발로, 저녁엔 3발로 걷는 건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스핑크스가 이제 괴물이 오디푸스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다. 또 2가지 질문해, 2가지. 뭐 밤이 되고 낮이 되고 뭐 어떤 그림자의 2가지 이렇게 숙제를 내는데 딱 오디푸스 맞힌 거예요. 예. 이제까지 누구도 풀지 못한 숙제를 맞추다 스핑크스는 경계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시달린 나머지 절벽 위로 올라가 몸을 던진다. 어떤 이야기예요? 내 안에 괴물인 스핑크스가 나에게 진다는 거죠. 그럼 나는 어떻게 된다? 새롭게 태어난다.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대단한 거예요. 내 안에 괴물을 물리쳤기 때문에 다이아몬드가 된 거죠. 그죠? 한 단계에서 다른 데로 넘어가는 길을 막고 있는 스핑크스 괴물은 다름 아닌 오이디푸스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자기 자신. 네? 네. 내 안에 괴물을 내가 물리쳐야만이 나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다. 스핑크스는 오디푸스가 버려야 될 과거이자 자기 자신, 바로 자기 안에 존재하는 또 다른 괴물이라는 거죠. 이 괴물에 진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아미를 그만두거나, 다른 데 가서, 막 우주 구천동을 이렇게 헤매고 있는 거죠. 아미라고 그러겠어요, 이 괴물이? 모든 영역에 이 괴물이 있다고 봐요. 마라톤도 제가 아침에 뛰면서도 오늘 날씨가 너무 춥잖아? 너무 덥잖아? 네, 꼭 뛰어야 돼? 어제 늦게 잤잖아? 이 괴물이 수시로 찾아와. 더 큰 괴물은 뭐죠?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을 뛰어갔다 오는 거. 야, 꼭 뛰어갔다 와야 돼. 저번 달에 마라톤 하프도 뛰었잖아? 이번 주는 책 뛰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끊임없이 이 괴물을 찾아. 이 괴물을 이길 때 언제나 내가 된다, 이런 뜻이라고 보죠. 자, 다른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 오디푸스는 스핑크, 즉 자기 자신의 괴물을 죽여야만 한다. 자기 안에 있는 괴물. 우리에게도 새로운 여정을 이에 반드시 거쳐야 될 통과 의례가 있다. 바로 자기 자신의 괴물과 대면하고 그것을 죽이는 일이다. 세상에 가장 무섭고 두려운 존재, 그러나 반드시 싸워 이겨야 될 존재는 바로 나 자신 괴물이다. 오, 멋지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탱커를 해야 돼. 탱커. 끊임없이 오는 내 괴물을 죽이기 위해서.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막 괴물이 사방에 있어. 김명일이도 괴물로 보이기도 하고, 애도 괴물로 보이기도 하고, 주위 파트너도 괴물로 보이기도 하고. 예? 나를 앞으로 나가는데 방해하는 존재.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결과가 아니라 어쩌면 불행하지 않으려고 계속 싸우는 그 여정 자체가 행복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행복이 뭐 그냥 결과가 아니잖아요. 돈 있고 시간 있고 여유 있고 하면은 금방 내 안에 괴물이 와가지고 나를 유혹하는 거죠. 어떤 유혹? 휴브리스에 빠지게. 자만과 교만과. 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살아가지 않나. 나의 과거의 괴물을 물리치 못하면 우리는 미래로 나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럼 나의 괴물은 뭐? 나 김정래 괴물은 뭐죠? 네?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걸 물리쳐야 되는 거죠. 방금 인고의 착각을 하면 안 된다. 내가 성취 경험을 한번 해보자. 그런 심리적인 경계선, 그게 괴물 아니에요, 괴물? 그걸 한번 깨보자. 그래서 이제, 이제 그 오디푸스가 그래가지고 테베 가서 이제 테베 왕이 죽었잖아요. 자기가 죽였잖아요. 그 이제 공주가 아니라 왕비가 이제 저 스핑크스를 물리치는 사람하고 결혼하기로 약속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모르죠. 그래서 이제 결혼을 이제 왕비하고 한 거죠. 그래서 코린토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기 생모랑 생모. 그래서 생모는 어떻습니까? 자살하고 오디푸스는 생모의 비녀로 자기 두 눈을 찔러버려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리스 비극이 너무 멋지지 않나요? 네? 그래서 자기 큰 딸을 붙잡고 평생을 장님으로 산 거예요. 네. 거기서 정말 인류의 소금 문명에 많은 교훈이 태어난 거죠. 그런 비극을 통해서. 그래서 내 안의 괴물을 물리쳐야만이 우리는 반드시 미래로 나갈 수 있다. 네. 어쩌면 여러분들이 고사포르, 고지크, 또 뭐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분명히 진행하는데 내 안에 그런 스핑크스라는 괴물이 끊임없이 나를 유혹하고 방해하고 자립하지 못하도록 할 거라는 거죠. 또 그런 세 갈래 길에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고지크를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그런 혼동스러운 순간이 올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 결정하고 딱 길을 하나, 나는 가야 돼 하는 순간에 그 혼동은 사라진다는 거죠. 왜? 그 일밖에 없으니까. 예. 그리고 내 안의 괴물을 물리칠 때, 그죠? 우리는 이렇게 성장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벌써 1시간이 지났네요. 굉장히 재밌죠? 예. 하여튼, 예? 그죠? 예? 예. 그래서 다음 달에는 불멸의 명성과 영광스러운 삶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예, 줌으로 참여하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다음 달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재밌게 하고 또 뭐 한다지만은 참 제가 명강사는 아니란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좀 불편하도 들으시고, 어쨌든 우리가 뭐 책을 푼다기보다는 이런 교훈을 우리가 같이 공감하자는 뜻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여튼